제 머릿속에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항상 그 자리 잡고 있었던 주제, 테마, 이거는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전쟁은 막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가능하면은 같은 동포끼리 이렇게 왕래하고 소식 전하고 그럴 수만 있어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의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고, 또 이 최근에 목도하셨다시피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으로 뭐 핵실험을 한다 해가지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칫하면은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해서 걱정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좀 핵심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디쯤 와 있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제 정세 이 방대한 주제를 1시간 안에 말씀드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주제,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국하고는 군사 동맹이고 중국과는 이 경제 무역 관계가 아주 깊은데, 그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고 대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제 정세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또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한국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항상 국제 정세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시작하는 것은 지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우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민이라고 할까, 딜레마라고 할까, 이게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아주 작은 반도인데, 이 반도가 절반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고, 또 대국입니다. 그 위로 노란색으로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 일본 열도가 딱 태평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태평양 건너서 여기쯤, 지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한국의 28배 정도 되는 인구이죠. 그 다음에 땅덩어리로 따지자면은 한반도의 50배가 된답니다. 중국의 땅 크기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2의 대국이고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국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이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이고 소련의 후신이죠. 한때 냉전 시대 때 소련이 그 미국과 대결하면서 양극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대국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세계에서 경제 3위 국가입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세계 경제 2위였는데 그 2위 자리를 중국한테 내주고
지금은 이제 중국 다음으로 경제력이 큰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대국으로서 그 대국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에서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뭐 세계 제1위의 군사 대국이고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작은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댁에 가셔가지고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에 이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네 나라가 한결같이 세계에서 1, 2, 3, 4등 하는 나라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있는가?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국의 역사가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네 나라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이 조선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 나라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서로 죽어라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일본, 미국, 이 중국,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이죠. 이 네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 작은 땅을 자기네 세력권 안에 끌어당겨서 자기 편을 만들까 하는 그런 싸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뭐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그 명나라를 갖다가 침공을 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길을 비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조정에 내놓죠. 근데 물론 그거는 우리 조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정명가도라고 한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이 명이라고 하는 그 대륙 세력을 갖다가 침략을 하러 가면서 조선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길을 터놓으라고 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몇백 년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1894년도에 유럽에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신문에 실린 만평이었습니다. 이게 1894년.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때가 바로 이 동학군이 일어나가지고 이 관군을 격파를 하면서 이 호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조정이 그거를 갖다 제압할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갖다가 끌어들이고, 또 그러니까 이 가만히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군이 들어와 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한반도를 놓고서 전쟁을 벌인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바로 그때가 1894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일본 사무라이 복장을 한 일본 사람이 이 토끼의 귀를 잡아당기고 있고, 왼쪽에는 청나라 전통 복장을 하고 있는 중국인이 토끼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끼의 몸통에는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코리아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코리아를 서로 이 일본과 청나라가 잡아당기면서 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시에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 국가들 간의 대결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하면은 이 조선을 먹을까 해가지고 호시탐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무너뜨린 패배시킨 다음에 한 10년쯤 후에 나머지 유일하게 남은 그 적대 세력,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또 한 번 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죠.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일본이 승리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먹는데 하나도 방해되는 세력이 이제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그 을사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조선을 일종의 그 외교권을 박탈하고 자기 나라의 보호국가로 만들죠. 그런 다음에 5년 후에는 이제 정식으로 합병을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제국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힘이 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략을 해도 그것이 용납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 시대에 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그때 미국은 똑같은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조선보다는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것을 갖다가 묵인을 해주고, 대신 일본에게는 우리가 필리핀을 점령을 할 테니까 그거를 당신네들은 승인을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바터 교환을 하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사실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영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를 일본이 먹는 것을 갖다가 도와주었던 행적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던 세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먹혀가지고 35년 동안 우리 그 민족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1945년에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됩니다.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는 해죠. 1945년이. 근데 유럽에서는 독일의 나치, 그 다음에 이태리의 무소리니, 뭐 이런 그 세력들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소련도 한편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그 히틀러가 항복을 하고 유럽 전쟁은 끝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태평양에서 하고 있었던 전쟁,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질 거를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항복을 안 하고, 가미까제 특공대 아시죠? 그 비행기에다가 폭약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냥 미국 배를 들이받으면서 일종의 자살 공격이죠. 그런 거를 해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1945년 8월 초에 미국에서 원자탄 실험을 했는데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원자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투하를 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전에 미국 쪽에서 소련에다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우리 혼자서 일본하고 싸우려니까 힘들다. 당신네들이 북쪽에서 만주 이쪽에서 이렇게 함께 일본군을 공격을 해오고, 그러면 미국은 이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 전쟁이 훨씬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좀 참전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연합군이었지만은 소련에 있는 아주 그 능수능란한 정치가 스탈린이 끝까지 골탕을 메이고 참전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원자탄을 투하하고 그 바로 다음 날인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막 밀고 내려옵니다. 만주에서부터 이렇게 소련군이 일본군을 공격을 하면서.
참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완전히 한반도가 소련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놨던 안이 뭐냐면 38선 안입니다. 그래서 38선을 딱 긋고 그 남쪽으로는 내려오지 말아라.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소련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긴 게 38선이고 분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이제 분단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조만간 빨리 통일을 시켜주고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이 터지는데 미국이 아주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올 줄 알고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 김일성이 아주 간청을 합니다.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서 남침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네들이 승인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걸 거부를 해왔는데 그때 승인을 해줍니다. 1950년 1월 초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6월 25일 날 공격을 하는데 이 스탈린이나 김일성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이 유엔군 주도하에 미군을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쭉 아주 그냥 그 물밀듯이 이 북한군을 밀어 제끼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거의 갈 때쯤 됐는데 중국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중공군이, 중국 공산당 정부 군대가. 근데 그때 이제 마오쩌둥의 생각은 뭐냐면 왜 개입을 하느냐. 중국은 이 공산당 정부를 대륙에 세운 것이 1949년 1년 전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오쩌둥의 그 부하 참모들이 참전하지 마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오한테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전을 합니다. 근데 왜 참전을 하느냐? 이 마오의 머릿속에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38선이 무너지고 쭉 올라갔는데 이 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이 유역까지 올라와 가지고 미국 군대와 중국 군대가 서로 맞닥뜨리게 되면은 절대로 그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 군사 전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못 올라오게, 미군이나 한국 군대가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미국하고 한국 동맹국이죠. 이 두 세력과 이 압록강, 두만강 국경 그 사이에 이 완충지대, 완충국가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북한이 패배해가지고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생겼는데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 때문에 참전을 해서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일종의 적국가가 되는 겁니다. 적대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냉전 시대 때 중국을 포위를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억제를 하고 그러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60년대 지나고 70년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중국을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고립시켜 왔는데 국제 무대로, 외교 무대로 끌어당기고 미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자. 그 사이에 우리가 어부지리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전략을 이제 짜낸 사람,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로 닉슨 대통령이고 키신저 그때 당시에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1971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그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중국을 포용을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72년도에는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중국을 방문을 해서 마오쩌둥을 만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교류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70년대부터.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1994년도에 당시에 70년대에 대중국 포용 정책을 실제로 실행을 했던 닉슨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은 당신이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들이고 외교 관계를 개설하고 하는 그 주역을 맡았는데 그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대답이 그건 잘한 겁니다라고 나와야 될 텐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생각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포용함으로써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1994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와가지고 보면 적중한 셈이죠. 완전히 중국이라고, 미국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괴물하고 지금 자기네하고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대결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라고 하는 게 거의 역설적이다, 아이러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포용 정책을 이제 미국이 포용 정책을 하면서 중국을 품어 안음으로써 이때 당시에 중국의 그 등소평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 자기네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걱정을 훨씬 덜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 뭐 서방 세계하고 교류 협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 문제는 걱정 안 하고 경제 발전에만 매진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경제 발전에 올인합니다.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는데 이게 그 그래프입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19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 GDP의 6%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100이었으면 중국은 6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0년에는 41%까지 따라잡았고 2020년에는 70%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력이 이제 거의 엇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경제가 커 가도록 정치적인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준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이러니죠, 사실 역사에.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의 콧대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등소평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자기 후에 그 정치가들한테 도광양회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은 오로지 내실을 기하고 실력을 쌓으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설치고 떠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전략 지침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아주 잘 지내면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력이 커지면서 이제 말빨이 생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냐면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그 전에는 터졌다 그러면 대개 세계 금융위기로까지는 발전을 안 하고 지역 수준에서 이렇게 위기가 터졌다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멕시코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태국에서 시작한 위기라든지 아시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처음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거는 그런 변방 지역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 그것도 월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미국은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섰는데 그 빚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콧대가 높아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이제 미국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중국이 전면에 나와서 좀 큰 소리를 쳐도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들 판단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략이 도광양해가 아니라 분발 유의. 이게 때가 되면은 해야 될 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아주 적극적인 공세적인 전략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대국인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력권을 키우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미 세력을 잡고 있었던 나라, 이종의 기존 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미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그 상대 국가, 그 상승 대국인 중국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완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전에는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모든 걸 끌고 나갔는데 이제 중국이 나서가지고 그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세력권을 독자적으로 형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세력인 중국하고 기존 세력인 미국하고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딱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세력은 자기네들의 영향권을 아주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국은 그걸 막고 견제하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긴장 관계를 외교를 통해 가지고 잘 해결하면은 전쟁을 피합니다. 그 평화적인 어떤 그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렇게 세력이 상승하는 나라하고 기존의 대국하고 서로 부딪히는 사례, 그 긴장 관계가 형성된 사례를 16개를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 경우는 4번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확률대로 한다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안 하고 평화적으로 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확률은 25%라고 하는 얘기죠.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국제정책으로 보면은. 이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우리한테는 별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한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거는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미국 내부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무슨 문제에 부딪혀 있는가를 아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돈을 가장 많이, 소득이 가장 많은 그 상위 10% 계층이 미국 전체 소득에서 몇 퍼센트나 소득을 차지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 비중, 그 비율,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을. 그래서 이 1915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냐면은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정도인데요. 상위 10%가 평균 45%, 46% 정도를 갖다가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자면은 그 소득이 굉장히 불균등하게 배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이때가 2차 대전 직전의 상황,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직전의 상황, 2차 대전까지 포함해서 그때 상황인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대공황이 1930년대에 터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정치가들이 경제 영역에는 정부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경제가 알아서 저절로 잘 돌아가게끔 돼 있다라고는 일종의 자유방임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공황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대형 공사도 하고 다리도 짓고 도로도 짓고 철도도 깔고 하면서 그런 대형 공사를 통해 가지고 실업자들을 갖다가 구제를 하고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만 되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케인즈의 그 경제 철학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생각인데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 이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철학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한 그 경제 정책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소득이 굉장히 소득 배분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에서 1980년 이 정도 이때까지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아주 그 세월 좋았던 때죠. 케인지안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70년대 들어가가지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웁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뭐 하면서, 세계대전이 아니라 1, 2차 그 석유위기가 터지고 하면서 혼란스럽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하면서 힘들어지니까 어떤 경제 철학이, 새로운 경제 철학이 나오냐면은 하이에크, 그 다음에 뭐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의 경제 철학이 나와서 케인지안 철학은 그건 잘못됐다. 정부가 이제 민간 영역, 경제 영역의 규제를 풀고 시장의 그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세계화를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러한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는데 경제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1980년대 초부터. 그래서 마가렛 대처, 영국의 총리이죠.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손잡고서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미국 내부의 소득 배분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는 미국 상위 소득 10%의 그 층이 전체 미국 소득의 50%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면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낙오했던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죠. 예.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이른바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피츠버그라든지 무슨 뭐 오하이오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지역 사람들의 그런 지역에 그래 옛날에 전통적인 그 철강이나 자동차 공장이 있고 이런 그 산업들이 아주 왕성했었던 때 그런 지역들이 쇠락을 합니다. 왜냐? 세계화의 그 바람 속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싼 제품으로 뭐 모든 것을 수출해 버리니까 이 미국의 그 전통 산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갑니다. 불만이 쌓여가고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마약, 알코올 이런 중독자들이 나타나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된 정치가 되려면은 정치인들이 잘 케어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사회복지망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직장으로 진출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고, 직업 훈련 시켜주고, 이런 걸 다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홀히 한 겁니다. 미국 정치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분노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를 보고서 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지금 가려고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후 4년 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분노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고 나서도 대개는 선거 캠페인 할 때는 막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지도자라면은 당선이 된 이후에는 확 바꿔가지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네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품어안는 정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분열을 오히려 이렇게 돋구면서 오로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의식을 해가지고 발언하고 정치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가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국이 세계 국제질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리더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덕본 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맹? 이건 허울에 불과하고, 이 동맹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미국의 등을 쳐가지고 자기네들 이득을 볼까에 몰두해 있는 나라들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그렇게 잘 사는 나라한테 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미군을 주둔시켜야 되는 거야? 미군 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앞으로 한 2년 반쯤 후에 미국 대선이 오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가지고 미군을 빼겠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지금 설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군까지 빼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아주 그 간만의 차이로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의 생각은 트럼프 생각하고 반대로 과거에 미국이 그 행사했던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중요하다. 그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동맹이 중요하고 미국의 중산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나서는 내부적으로 그 갈라져 있는 미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가 낙후돼 있다. 이거를 확장시켜야 된다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도 중요시하고 제가 이제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외교부 장관을 할 때 워싱턴 DC를 가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던 분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상원에 가서 이제 그 오피스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미국이 전 세계 몇십 개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동맹이 한국이다. 민주주의 성공했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 성공했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그 프라우드한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덕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 온건한 합리적인 어떤 전통적인 어떤 미국의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정상 궤도로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치적인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우선 결정적인 거는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마치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쫓겨나오는 듯한 그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줘 버렸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고 그때 이후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인플레가 엄청 높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으니까 이거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 투자한 그 재정이 이게 풀려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가 막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이 인플레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뭐니 해도 이게 항상 경제만 이렇게 경제가 최고로 중요한 선거의 변수인데 아직 지지도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입을 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다시 한번 급선회를 합니다. 옛날에 19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무리 공산당 정부이지만 이 중국 정부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교류 협력을 하면 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처럼 민주화되고 서구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제 질서의 그 규범을 지키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잘 지내보려고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완전히 거국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트럼프가 시작을 했지만 중국에 대한 대결 정책으로 급선회를 했지만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바이든이 승리한 이후에도 다소간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트럼프의 대결 정책을 바이든이 그대로 지금
계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거 기대하기 힘들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2018년경부터 이제 미중 간에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고 하면서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게 경제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 기술, 외교, 이념 이런 모든 분야에서 미중 대결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외교 쪽에서 보면은 이 중국은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국가가 되겠다.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일 관계가 약화되기를 희망을 하고, 한미 동맹 관계가 약화되기를 희망을 하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서 이 태평양을 옛날에 이제까지는 미국이 거의 다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진출을 해서 미국하고 맞먹는 그런 해군 세력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가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너무 중동과 유럽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저런 식으로 뭐 나오는데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재균형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중국은 1대1로라고 하는 거대한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하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중국은 러시아하고 아주 편을 먹고서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미국과 서방 세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쿼드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 간에 아주 끈끈한 연합 협력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과 호주, 영국 간에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군사협력 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하면서 이 아시아 국가들을 엮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중첩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대1로의 그 지도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중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연안으로 못 오게 하는 그런 가까이 못 오게 하는 일종의 반접근 지역 거부라고 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미국은 여기에 대항해 가지고 육해공뿐만 아니라 뭐 우주, 사이버 모든 이 군사력을 합동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전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합동 전투 수행 개념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심각한 문제는 이 대만 문제인데요. 대만을 중국이 침공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 대만을 침략을 하는 경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라고 하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미국 이제 국방성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하면 할 때마다 미국이 지는 걸로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중국하고 대만하고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터졌다 해가지고 미국 군대가 전략 자산을 배치해서 출발을 하고 거기까지 도착을 하면은 이미 상황 끝. 중국이 가까우니까 재빨리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끝내버리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그를 비롯해가지고 기술 측면에서도 미중 경쟁이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하고요. 왜냐하면 기술을 잡는 자가 세력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이 고급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네들 기술을 복제해가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상황이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기네들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 공산당 주도의 권위주의적인 모델을 그대로 이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고위 관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몇백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초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여론을 통제하고 감시 시스템을 갖다가 강화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자기네들 식으로 경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걸 갖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하고 미국의 거리가 멀어지고 미국의 영향력을 한국에서 밀어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를 완전히 자기네 세력권 안에 품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러한 중국에 대항을 해가지고 한국을 자기네 쪽으로 바짝 더 끌어당겨서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그렇게 아주 복잡한 상황에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크라이나의 이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크리미아 반도고, 이게 이제 남부, 이게 동부, 지금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이죠. 이쪽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땅덩어리가 꽤 큽니다. 이쪽에 러시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소련 영토였지만 1991년 완전히 독립을 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푸틴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20세기 역사상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가장 불행한 사건이 뭐냐, 소련이 붕괴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련 제국이 붕괴했던 것, 1991년에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방의 자유진영 국가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 자꾸 위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걸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때 결정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첫째,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저항 의지가 약할 거다. 그러니까 재빨리 그 키우라고 하는 이 수도를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괴뢰 정부를 세운 다음에 이 러시아가 완전히 컨트롤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철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쪽에서 피난 갈 비행기를 갖다가 제공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비행기는 필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무기니까 무기를 대달라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 앞장서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결을 하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도 깜짝 놀라고 가지고는 단결을 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선 자기네들의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이 러시아가 그렇게 아주 그 노골적인 침략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붕괴를 하고, 동구권 국가들은 특히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제 요 다음 차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단합을 하기 시작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 미국이나 유럽은 직접 군대를 거기다 보내지를 않고 그 무기 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을 해줍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군대를 직접 거기에 파견하면 러시아 군대하고 1대1로 완전히 직접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3차 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군대는 안 보내는데 무기 지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나토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민주주의 진영이 단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획, 위성정부 수립하는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 플랜 B,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동부, 남부, 이 동부 이 돈바스 지역, 이 지역과 남부 지역을 갖다가 장악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바다로 못 나오게 막아버리고 내륙 국가로 만들고, 여기 드니프르 강이 있는데 이 강의 동쪽에는 친러 정부, 서쪽에만 우크라이나가 남아있게 만드는데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거는 바다로도 못 나가고 완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피폐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이 흑해인데 이 흑해에 러시아 함정들이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데사나 여기에 남쪽에 항구를 통해 가지고 곡물이 수출이 돼야 되는데 곡물이 수출이 되지 못하니까 전 세계 곡물 위기가 지금 터져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뭐 3억 명이 뭐 아사를 하게 생겼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하고 아주 혈맹지간인데, 러시아가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그동안에 공들여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좀 유지를 하고 중국 쪽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가들이 바로 유럽 국가들인데, 그 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더 미국 쪽으로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안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게 지금 중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을 하면은 완전히 냉전의 두 번째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짓자면은요, 한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분단된 반도에 속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ABC는 뭐냐면은 이 가까운 이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영토나 이런 거에 욕심이 없는 멀리 떨어진 대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서로 이 가까이 동맹을 맺고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옛날에 구한말에도 이 고종 황제가 미국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서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 일본,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지금에도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미관계, 동맹관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이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일본 이런 대국들 간의 군사적인 분쟁이 터지면 항상 우리에게, 한민족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의 외교는 한반도에서 대국들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되
그리고 민주주의나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여기에 또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이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기술, 이런 경제, 이런 분야에서 아주 깊이 협력을 해서 우리의 기술 수준, 경제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뭐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서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런 협력은 충분히 하되 군사적인 그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에서 중국을 적대하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좀 우리가 자제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미국 쪽에다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과 적대하는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문제가 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야말로 평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 저는 그걸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 상황이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남쪽을 향해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전략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짜면은 위험합니다. 현실을 고려를 하고 그 냉정하게 그 현실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치의 어떤 안보의 위협이나 이런 것이 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외교를 할 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참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잊기가 쉬운데,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이미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없으면은, 산소가 없을 때 마치 호흡을 못하면은 이제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잘되게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유리하게 외교를 해야지, 그거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외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갈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고서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예.